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온 엘리사라고 합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 특별한 경험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것도 하필이면 지구 반대편 나라에서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제 친구 유진이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유진이와 저는 대학 시절 독일의 한 국제 캠퍼스에서 만났어요. 처음엔 그저 같은 수업을 듣는 동기였죠. 하지만 제가 듣던 생물학 수업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바로 유진이었죠. 이렇게 저희의 인연이 시작됐어요. 수업이 끝나고 저희는 자주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유진이의 한국 이야기와 제 스웨덴 이야기는 매일 새로운 대화 주제였어요.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며 저희는 금세 가까워졌고 어느새 때려야 뗄 수 없는 친구가 되어 있었죠. 졸업 후에도 저희의 우정은 계속됐어요. 시차를 무릅쓰고 영상통화를 하고 긴 이메일을 주고받았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고 때로는 함께 울고 웃었어요. 유진은 제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을 함께 해준 소중한 친구예요. 제가 첫 직장인 NGO 단체에 취직했을 때도, 첫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도 가장 먼저 축하해준 사람이 유진이었어요. 그래서 유진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마치 제 동생이 시집 가는 것처럼 기뻤어요. 주책맞게 결혼식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유진에게서 특별한 전화가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죠. 엘리나, 임신했어. 그 순간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펄쩍펄쩍 뛰었답니다. 유진의 임신 소식을 들은 후 저는 매일 그녀에게 안부를 물었어요. 태아의 발달 상황, 유진의 건강 상태, 그리고 그녀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함께 나눴죠. 마치 제가 임신한 것처럼 설레고 긴장되더라고요. 유진의 배가 불러오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지켜보며 저는 점점 더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유진이 출산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친구의 기쁨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함께 나누고 싶었거든요.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아보고 싶기도 했고요. 부모님께 휴가를 내는 것도 상사에게 긴급 휴가를 요청하는 것도 전혀 망설여지지 않았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한 순간을 놓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마주하게 될 놀라운 경험을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한국에 가면 그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유진을 만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해 유진 남편과 통화를 하니 그녀가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어요. 스웨덴에서는 출산 후 며칠 동안 병원에 머물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은 사정이 다른가 보죠? 이 산후조리원이란 곳이 도대체 뭐길래 유진이가 거기 있는 것일지 호기심과 설렘을 안고 택시에 올랐어요. 차에서 내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고급 호텔 같은 외관의 현대적인 시설들, 그리고 친절한 직원들까지. 이게 정말 산모를 위한 곳이 맞나 싶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리는 순간을 경험했답니다. 넓은 공간, 편안해 보이는 대형 소파, 최신식 디지털 장비들. 이건 제가 알던 병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스웨덴의 병원도 깨끗하고 현대적이지만 이곳은 마치 고급 스파와 병원을 합쳐놓은 것 같았어요. 유진의 방으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유진이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출산으로 힘들었을 텐데도 생기 넘치는 모습에 안심했어요. 아기는 따로 마련된 신생아실에서 돌봐준다고 하네요. 산모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한 거래요. 유진과 포옹을 나누며 저는 아주 힘든 일을 해낸 친구가 대견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어요. 멀리 스웨덴에서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제 가장 소중한 친구가 엄마가 된 모습을 직접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유진도 저를 꼭 껴안으며 울컥하는 모습이었죠.
잠시 후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들어왔어요. 유진의 딸을 처음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작고 귀여운 생명체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유진이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니요. 그런데 이런 감동적인 순간 속에서도 저는 이 모든 광경이 너무나 신기해서 연신 고개를 두리번거리게 되어라고요. 사실 스웨덴도 세계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최고 수준인 것으로 유명한데 이런 시설이 없거든요. 유진이는 이런 제 반응이 재밌다는 듯 마냥 웃다가 이곳의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매일 제공되는 건강식, 산모를 위한 요가 클래스, 전문 마사지, 심지어 아기와 함께하는 사진 촬영 서비스까지 있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기 돌보는 법을 전문가에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 한쪽에는 최신식 유축기가 놓여 있었는데 유진이 그건 300만 원이나 하는 고가의 장비라고 설명해 줬어요. 가격을 듣고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스웨덴에서는 이런 장비를 개인이 볼 일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병원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장비를 사용하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이 모든 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웨덴에서는 출산 후 케어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너무 럭셔리하긴 한데 이게 정말 필요할까? 스웨덴에서는 모든 의료 서비스가 거의 무상으로 제공되는데 여기서는 이런 고급 서비스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걸까요? 유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2주 입원에 보통은 250만, 정말 비싼 곳은 4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건 제가 한 달 동안 직장에서 받는 월급과 맞먹는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유진이는 이런 서비스가 산모의 회복과 아기의 건강에 정말 필요하다고 말해주었어요. 출산 후 산모는 산후 우울증과 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기에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시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문득 스웨덴의 시스템과 비교하게 됐어요. 스웨덴에서는 출산 후 대부분의 산모가 며칠 내에 퇴원해 집으로 돌아가죠. 물론 조산사가 가정 방문을 해서 산모와 아기의 상태를 체크하긴 하지만 이렇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케어는 받기 어려워요. 특히 눈길을 끈 건 아기 돌봄 교육이었어요. 유진은 매일 전문가로부터 아기 목욕시키는 법, 수유하는 법, 아기와 교감하는 법 등을 배운다고 했어요. 스웨덴에서는 이런 교육이 주로 임신 중에 이루어지고 출산 후에는 부모가 스스로 터득해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 부모가 된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웠던 건 아기와 산모를 분리해서 돌본다는 거였어요. 신생아실에서 전문 간호사들이 아기를 돌보고 산모가 원할 때만 아기를 데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스웨덴에서는 출산 직후부터 엄마와 아기가 한 방에 있기를 권장하거든요. 하지만 유진의 설명을 들어보니 이렇게 해서 산모가 충분히 쉴 수 있고 회복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산후조리원을 둘러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적외선 조명이 설치된 방도 있었는데 이게 회복을 돕고 붓기를 가라앉히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요. 또 한약재를 이용한 치료실도 있더라고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접목한 이런 시스템이 신기하면서도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마음 한켠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한국은 출산율이 낮은데 이런 것을 모두 이용해야 한다면 비용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고비용 시스템이 결국 의료 서비스의 불평등을 낳지는 않을까? 스웨덴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자부심인데 한국의 이런 시스템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유진이 정말 행복해 보인다는 거였어요. 편안한 환경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며 회복하는 모습을 보니 이런 시스템이 왜 한국에서 인기 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이후 점심시간이 되어 함께 점심 식사를 했는데요. 식단은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유진이의 방으로 배달된 음식은 마치 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 같았거든요. 미역국, 잡곡밥, 구운 생선, 각종 나물과 김치, 그리고 후식으로 과일까지. 스웨덴에서는 그냥 샌드위치나 샐러드를 먹거든요. 산모 식단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 않은데, 여기서는 산모의 회복과 모유 수유를 돕는 영양식을 제공한다고 해요. 식사 후엔 모유 수유 상담이 있었어요. 전문 간호사가 와서 유진에게 올바른 수유 자세와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심지어 아기의 체중을 재서 충분한 양의 모유를 먹고 있는지까지 체크했어요. 스웨덴에서도 물론 모유 수유에 대한 교육이 있지만 이렇게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는 받기 어려워요. 전문 간호사분이 말씀하시길 나중엔 아기 목욕시키는 법, 배꼽 소독하는 법, 그리고 아기의 발달 단계에 대해 알려주실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정말 부러웠어요. 스웨덴에서는 이런 교육이 주로 임신 중에 이루어지고 출산 후에는 부모가 스스로 터득해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유진이에게 비용이 걱정되진 않은지에 대해 물어보니 유진이도 이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한국 가정이 산후조리원 비용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고 해요. 하지만 동시에 유진이는 이런 말도 했어요. 엘리, 나는 사실 친정 부모님이 멀리 계시고 생업으로 자리를 비우시기 어려워서 도움을 받기 어려워. 그리고 남편은 육아휴직이라는 건 꿈도 못 꾸는 처지이고.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케어가 정말 필요한 거야. 그래서 유진이에게 혹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건 없어? 라고 물어봤어요. 유진의 대답은 조금 복잡했어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산후조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가정은 여전히 큰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직접 산후조리를 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는 점점 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어요.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과 형평성, 그리고 개인의 선택권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 스웨덴의 시스템이 더 평등하고 이상적인 것 같지만 한국의 산후조리원처럼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케어는 제공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결국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어느 한 시스템이 완벽할 순 없다. 각 나라의 문화와 사회 구조 그리고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 시스템이 발전해 온 거라고요. 중요한 건 그 시스템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거겠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문득 제 직업이 떠올랐어요. NGO에서 일하면서 늘 국제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려고 노력해왔는데 이번 경험이 그 능력을 한층 더 키워준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하는 일에도 이런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해가 저물 무렵 저는 유진에게 제 생각을 털어놨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산후조리원 시스템이 사치스럽고 불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그 필요성을 조금은 이해하게 됐다고요. 물론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지만 산모와 아기를 위해 사회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말이에요. 유진은 제 말을 듣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해해줘서 고마워. 한국의 시스템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산모들의 니즈를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야. 앞으로 더 발전하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저희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려는 자세만 있다면 어떤 차이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요. 이번 여행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인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이는 신생아 관리 수업에 참여했어요. 저는 밖에서 그 모습을 관찰했는데 전문 간호사가 아기 목욕시키는 법을 시연하는 걸 보니 이 시스템의 필요성을 진심으로 느꼈어요.
스웨덴에서는 이런 걸 대부분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전문가에게 직접 배울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고 목욕을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눈물이 났어요. 처음 해보는 일에 긴장하면서도 열심히 배우려는 유진의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이 시스템이 단순히 산모의 몸을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 새로운 부모로서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수업이 끝난 후 유진은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엘리, 여기 오기 전에는 정말 불안했어. 내가 과연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아기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걱정됐거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하나 배우다 보니까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산후조리원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깨달았어요. 바로 정서적 지지와 심리적 안정을 제공한다는 거죠. 스웨덴에서도 물론 출산 후 우울증 같은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산모의 정서적 니즈를 채워주는 시스템은 없었거든요. 유진이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이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았어요. 새 생명을 키워내는 엄마의 모습, 그리고 그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이 모든 게 하나로 어우러져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산후조리원에서의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이 시스템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사치스럽고 불필요하다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위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이해하게 된 거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산후조리원에서 만난 다른 산모들과의 대화였어요. 어느 날 저녁 유진과 저는 공동 휴게실에서 다른 산모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 산모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산후조리원에 오고 싶지 않았어요. 돈도 많이 들고 그냥 집에서 쉬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와보니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여기서 다른 엄마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겪는 어려움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정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산후조리원이 단순히 개인적인 휴식과 회복의 공간을 넘어서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지지하고 위로하는 커뮤니티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런 측면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유진이와 헤어지기 전날 밤, 저희는 다시 한번 길고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유진이는 먼 곳에서 와준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산후조리원에 대해 낯설어 할 수 있다고 이해한다고 먼저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제게 아기를 보여주고 소개해줄 수 있어서 너무 기뻤다고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 여행이 단순히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는 것을 넘어 제 가장 소중한 친구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희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그 순간 저희 사이의 문화적 차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아끼는 친구일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산후조리원을 나서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제 이곳은 제게 더 이상 낯선 공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가족의 시작을 축하하고 지원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느껴졌죠. 비행기를 타고 스웨덴으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어떻게 제 삶과 일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문화적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의 큰 자산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준 한국에서의 경험.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다른 문화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얻은 적이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그런 기회가 온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싶으세요?
저희 모두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꿔봅니다.